처음 뵙는 분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지금 선교 여행에 이렇게 왔는데, 맞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 박선영 교수님하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한세대학교에서 지금 경찰 행정학과 네. 교수님으로 일하시고, 한 몇 년 되셨나요? 지금 10년째 됐고요. 10년째 네. 됐고. 네. 제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교수님의 간단하게 자기소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 교수로 오기 전에는 국가연구소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연구자로서 이제 국가정책, 범죄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다가 한세대학교로 왔고,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은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학문인 범죄학, 크리미널러지라는 범죄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들은 게 경찰이 되고 싶으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꿈이.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 경찰이 되는 거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시대였기 네. 때문에 이렇게 교수 더 잘 됐죠? 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네.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네. 축복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경찰 그러면 딱 이제 느낌으로 오는 게 도망가야지. 네. 응?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사이렌 소리 나면은 죄를 안 졌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특별히 그 청소년에다가 네. 관심을 두고 범죄나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입장에서 네. 그럼 한국 지금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한국이. 네. 그 같이 얘기했지만 뭐 10대, 20대 자살률 세계 1위. 범죄율도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범죄 그 현황이라든지 우리나라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한국에서의 네. 상황들을. 네. 사실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범죄학을 전공했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촉법소년 논란이 뭐냐면 이제 작년에 발표된 게 지금 촉법소년이 나이가 10살, 11살, 12살,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연령대의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고 어른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비행청소년이 급증했다라는 건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동일한 현상을 겪었고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비행청소년의 증가, 그다음에 마약의 증가,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되는데 피할 수 없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행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는 어른들, 부모들의 책임이 그만큼 많이 약해졌고 부모답지 않은 부모, 어른 역할을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다라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촉법소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분만이 아닐 뿐이지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아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거는 수사 기록하고 재판 기록이 남고요. 이 두 가지 기록은 향후 이 아이들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촉법소년 애들이요, 소년은 가요. 전 세계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든지 국제 규범에서 철저하게 이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동들에 대해서 폐쇄형 구금시설에 가두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 소년원은 폐쇄형 구금시설입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요. 소년원 갑니다. 소년원에 가고요. 이 아이들 보호관찰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호시설이라는 시설도 있고요.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정보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강력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잘못된 그 연령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못된 정보는 정부에서 발표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 이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요. 우리나라한테 권고를 했어요. 낮추지 말아라. 낮추지 말아라고 권고했고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들이 14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세란 뭐냐면요. 14세부터는 죄질이 심각할 때는 성인 법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구구명을 선고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부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강력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현행대로라면 13세면 소년원에 가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13세로 내려가면 이 아이는 소년 교도소를 가게 되고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의 삶에서 취업도 굉장히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전과 기록이 남는 강력한 처벌인 형사처벌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를 반대한 이유가 그러면 14세에서 13세로 낮춰서 강력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범죄가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강력 처벌했을 때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것은 왜 증가를 했냐? 아이들이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해서 내가 이 강력 처벌 왜 받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만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재범이 늘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나이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낮추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강력처벌이 효과가 있는지를 일단 실증 연구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그때 가서 나이를 낮추자. 그게 저희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요즘 비행이 많이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의 전공이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는 범죄학이기 때문에 우리 범죄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지를 인생을 추적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1,500명을 인생을 30년간 추적조사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40년 동안 500명의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국가에서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의 원인은 뭘까요? 부모. 네,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양육을 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보호를 한다면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서 잠깐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관리 감독 못하고 이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부모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부모가 없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범죄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탄생은 가정이다.
부모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왜 그러냐. 그리고 지금 애들은 신체적으로 너무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악해지고 그랬다라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아이들만을 계속 아이들한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범죄학자들은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전반이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이들은 가정, 1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 2차 사회화 기관인 학교, 3차 사회화 기관인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가정이 굉장히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해체가 됐고, 그리고 또 해체된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부모의 학대가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매년 학교 그냥 다니셨잖아요. 젖은 거. 네. 그냥 다니기 싫어도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가장 심각했을 때는 1년에 6만 명씩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를 떠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3차 사회가 굉장히 지역사회. 우리 때는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 아프리카 속단에 보면은 그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네.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말과 맞아요. 같이 이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이 막 해체되고 한부모 가족들 뭐 결손 가정 이게 맞아요.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부부간의 이혼 문제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생기고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 연대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범죄학을 전공하시고 그건 처벌과 뭐 예방과 처벌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무엇의 결핍일까? 그게 결국 사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항상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할 때에 그 율법은 물론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법도 지키는 거지 그냥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죄 없는 애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왜 그런가 결론적으로 끝까지 들어가 보면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학교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그 지역에서도 필요한 거고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은 사실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 결핍된 그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꼭 가정에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에 뭐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아니면은 요즘은 굉장히 그래도 그 교회 주변에서도 많은 그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도울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그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굉장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많은 것들이 생긴 거로 해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가출 청소녀 여자들 그 쉼터에 제가 이사를 좀 한참 맡았어. 우리 제 친구 목사가 그걸 자기 집에서 집을 이제 처음에는 하나를 자기가 마련해서 거기서 6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를 쭉 봐오면서 가서 이제 걔네들하고도 좀 이제 관계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과 그 단절된 그 상태에서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씩 변화돼서 정말 좋은 그런 인격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그 길을 차려주고 모색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일반적인 거라면은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사실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수용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 수용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계속 저한테 청소년, 비행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냥 계속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감히 단언컨대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만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연구자 중에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시설, 국민 여러분들이 뭐 소년원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둬놓은 기관은 소년원, 소년교도소, 1호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룹형 형태의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있고요. 6호 시설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보육원을 변형시킨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년분류 심사원이라고 그래서 어른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기관도 있고요. 네. 소년원을 출소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자립생활관. 이런 시설을 제가 다 일일이 방문하고 뭐 인권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도 하는 과정에 이 아이들의 삶을 제가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나는 이 아이들의 삶을 알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섬겨야 될 아이들을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로서 이 아이들의 삶을 세상에 계속 알리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또 이제 그 친밀하게 이제 멘토를 제가 하게 되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그렇죠. 학교가 붕괴되고, 지역사회가 붕괴됐는데, 반면에 이렇게 안전망은 붕괴가 되고, 이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퇴폐양락, 음란.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폭력적이고 너무나 퇴폐적인 콘텐츠를 팔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정말 수많은 영상 중에 너무나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협락적인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을 또 착취하고 이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은 거기서 바로 죄 앞에서 바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 진짜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부모 역할을 없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아까 아프리카 속담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멘토가 돼주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까? 저는 크리스찬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제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많은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이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모님 생각하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 촉법소년 애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한국에서 우리 애들을 안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만 키워봤기 때문에 한국의 이 상황을 모르는데, 한국을 들어와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는 학교 폭력 사태. 네. 그 학교 따돌리는 왕따.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는 자녀가 한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목회자 자녀인데 왜 자살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걔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깊이 그걸 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학교에서 따돌림과 왕따 당하고, 또 왕따뿐만이 아니라 집단 뭐라 그러죠? 그 집단 따돌림과 폭행. 이걸 참다 못해서 네.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는 네. 케이스가 있었어요. 안타까워. 그래서 이 학교가 요즘 애들 막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 김일성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이. 중이. 네, 중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네. 모르지만 그 애들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네. 있고 이게 그냥 우리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는 네,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네. 심각한 것 같고 네. 뭐 살인도 뭐 이제는 네. 주저하지 않는 네.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 그 외에 또 더 네. 다른 많은 문제들이 네. 있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런 미디어. 네, 그렇죠. 그쵸. 굉장히 이 아이들이 보는 그 웹툰이라든지 영상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반두라라는 학자도 행동주의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본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나쁜 컨텐츠,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그대로 그것을 배우게 되고요. 학교 폭력을 다룬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맞아요. 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아이들의 왜 괴롭힐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유해도 그 가정에서 사랑이 없고 그 부모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부모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폭력하는 집. 그리고 가난한 집은 또 가난한 집대로 굉장히 부모가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아이를 돌볼 여력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촉법소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저질 50%가요 절도예요. 훔치기요. 근데 그거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두 가지요. 네. 네. 정말 가난해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까 가출 청소년 얘기하셨는데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가출을 해? 집이 이렇게 좋은데 집이 지옥인 아이들이 있어요. 집이 지옥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학대와 방임 또 어떤 그 보육시설에서의 그 어려움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가출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당장 그날 밤 먹어야 될 밥, 당장 그날 밤 가야 될 곳, 생존을 위해서 훔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금이 너무나 소비를 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 다 나 뭐 먹었다, 그렇지. 뭐 샀다, 어디 갔다, 누구 만났다 자랑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소비 욕구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나도 아이폰 사야 되고 나도 나이키 사야 되고 나도 명품 가져야 되고 나도 놀아야 되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다 연애를 합니다. 온 국민이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기 때문에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화장품을 많이 훔쳐요. 화장품을 가장 많이 훔치고 화장품하고 옷. 남자애들은 돈하고 옷.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비를 하는데 뭐 카페도 가야 되고 뭐 100일 선물도 챙겨야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들 생일 선물 그다음 어디 놀러도 가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폭력 화가 났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이 그냥 맨발로 뛰어노는 행복한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압력을 주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폭력적인 미디어를 보고 문제 해결을 폭력으로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왜 우리 때보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하냐. 우리 때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어요. 불법 카메라 촬영. 우리 때는 할 수도 없었던 거죠. 불법 카메라 촬영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음란물 유포, 그 다음에 악성 댓글, 그리고 무인 점포를 터는 일들, 그 다음에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로망이 그 오토바이 절도,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른들은 왜 애들이 이 모양이 됐어? 다 어른 탓이고요. 그 다음 우리 때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범죄의 기회들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 정말 안전망은 무너지고 범죄의 위험한 요소들이 온갖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의 잘못일까요, 이거는?
아이들만의 그렇게 얘기할 잘못이 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지킨 가정의 아이들만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다 무너져서 엇나가기 시작한다. 이제